안녕하세요. 본격 밀떡 버라이어티 밀리터리 M 진행을 맡은 신미정입니다. 전략 폭격이란 적의 주요 도시나 공장지대 같이 전략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군사 시설부를 폭격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전략 폭격을 하는 이유는 총력전 개념이 일반화되면서 상대 국가의 전쟁 수행 의지를 꺾겠다는 개념이죠. 이탈리아의 줄리오 두해 장군이 처음 이 개념을 말했다면 이를 실천한 건 영국의 아더 해리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독일의 고도 쾰른을 1000대가 넘는 폭격기로 공격한 밀레니엄 작전에서 영국군은 단 하룻밤 만에 쾰른 시내 중심부를 초토하고 5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전략 폭격의 결과였죠. 이 전략 폭격을 위해 만들어진 항공기를 일컬어 전략 폭격기라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양의 폭탄을 싣고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하늘을 떠서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동함으로써 적 상공에서 폭탄을 쏟아붓는 융단 폭격의 주인공이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한 이후에는 핵 공격의 천병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밀리터리 M, 오늘 시간에는 이러한 전략 폭격기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1952년 첫 비행 이래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 손자까지 3대에 걸쳐 비행하는 진기록을 세우고 있고 또 어쩌면 수십 년은 더 쓰일지도 모를 보잉사의 장수만세 폭격기 B-52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밀떡을 위한 본격 밀떡 버라이어티 밀리터리 M.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본격 밀떡 버라이어티 밀리터리 M. 오늘도 안녕하세요, 원장님, 팬더님. 안녕하십니까. 잘했습니다. 오늘 제가 주제를 보니까요. 조금 익숙한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익숙하십니까? 어떤 점이요? 네, 어떤 점이? 제가 뭐 이렇게 이 칵테일 이렇게 불 확. 깔라? 요 이름 B-52. 칵테일 이름 나오는 거. 그 B-52 폭격기 맞아요. 근데 그 B-52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폭격기길래? 저건가요? 네, 저겁니다. 오, 아니 근데 저 지금 그림만 봐도 뭐 뉴스에서 한미 훈련할 때나 본 것 같은데요. 여객기도 많이 닮았고요. 이게 이 폭격기가 B-52 스트라토포트리스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미 합동 훈련할 때 이게 종종 등장해요. 아하. 그러니까 내경 시절 전략 폭격기는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뭐 전략 핵잠수함과 더불어서 3대 핵전력으로 분류됐거든요. 근데 이걸 좀 아시는 분들은 네. 3대 핵전력보다는 네. 3대가 타는 폭격기로도 유명하죠. 3대요? 순환 3대. 진짜로 할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들. 네, 실제로 뭐 할아버지도 뭐 B-52를 탔고 아버지도 B-52를 탔고 지금 현역인 아들도 B-52를 탄 집안이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 사진이 나오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무슨 비행기를 3대가 이어서 탄다는 건 수십 년을 탔다는 건데 비행기 수명이 뭐 그렇게까지 길 수가 있나요? 엄청나게 길죠. 네. 이게 첫 비행이 1952년이니까 70년 넘게 현역으로 사용 중인 정말 엄청난 비행기라고 할 수가 있죠. B-51 대체하겠다고 만들었던 게 폭격기들이 있었어요. 그렇겠죠. 근데 그게 먼저 퇴역했어요. 대체하겠다고 만든 게 먼저 퇴역해버린 이 웃지 못할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오래 쓸 생각이 원래 이게 B-52가 없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걸 제껴버린 거죠. 아니 근데 오래 쓸 예정에도 없었던 비행기가 지금까지 날아다닌다? 네. 대단한데요? 이게 좀 사정이 있어요. 사정이 있는데 원래 미국은 2차 세계전 당시에 영국이 독일이 합작될 줄 알았어요. 함락될 걸 생각해 보니까 영국이라는 중간 지점 없이 유럽에 직접 폭격을 하고 돌아오는 그러니까 항속거리 16,000km 이상의 대륙간 폭격 연구를 시작했었거든요. 어허. 근데 2차 대전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끝나가지고 이러고 안 하려고 했었는데 소련이 있네? 미국이 소련을 때리고 돌아와야겠다. 그래서 연구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에서 소련까지 가서 공격할 수 있는 비행기를 원했다 이건가요? 그렇죠. 이게 뭐 미국 소련 거리면 뭐 하기가 굉장히 거리가 멀죠. 그렇죠. 이게 뭐 알래스카에서 뭐 북극을 지나 모스크바를 공격하려면 편도 한 7,000km 정도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왕복을 하려면 최소 14,000km는 비행할 수 있어야 공격을 하고 돌아올 수 있는 셈이 되겠죠. 뭐 그 시절 미국이 보유한 뭐 B-36, 뭐 B-47, B-50 같은 폭격기는 이게 조금 항속거리가 좀 부족했었어요. 네. 모자랐었어요. 그래서 공격하고 돌아오는 게 야 그냥 시바리아 정도 이게 착륙을 하든가 부시착을 하든가 그냥 들어가라. 그다음에 굴을 파. 그리고 숨어 있으면은 네. 전쟁 끝날
너는 우리가 구해줄게. 하. 이런 작전 계획을 짰어요, 미의 공군이. 아, 뭔가 하다만 느낌인데요. 이런 것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결국 가서 주라는 소리죠, 뭐. 아, 그치. 그렇게까지 공격을 해야 됐을까요? 그게 뭐 어쩔 수가 없는 게 그 당시가 이제 뭐 냉전이 한창 무르익던 시절이라 상대방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뭐 자기 진영이 몰락한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냉전 시대 당시 조종사들의 고난이 만만치가 않았네요. 어떡하겠어요. 근데 뭐 그 전쟁이 터졌으니까 그냥 그때는 정말 첨예한 대립이었으니까 결국 B-52가 개발되던 시대에는 일단 날아갔다가 돌아오자. 이게 그 가서 돌아오기만 해. 기환이라도 하자. 기환이라도 하자. 그게 초점이 된 거예요. 이 B-52 폭격기도 이 여객기처럼 멀리 날아가는 게 최대의 그 당면 과제였기 때문에 뭐 크고 긴 날개라든지 뭐 동체 모양 같은 게 점점 뭐 여객기와 비슷해졌죠. 아, 일단 오래 날 수 있는 비행기다. 이 항속거리는 또 다른 요구 조건인 그 전략 초계 임무에도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전략 초계요. 그러니까 소련이 소련 폭격이 갑자기 날아와서 핵폭탄 떨어뜨리면 전쟁 네.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할 줄 뜨지도 못하고. 안 되죠? 그러니까 핵무기를 장착한 폭격기를 하늘 일단 띄워놓는 거야. 상시안에 돌다가 만약에 소련이 미국을 공격해. 네. 그러면 떠 있는 폭격기 가자. 소련을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핵폭탄을 실은 비행기가 항상 하늘에 떠 있다? 그 커다란 핵폭탄을 뭐 싣고 날아가는 게 뭐 그 당시에 최고의 목표였기 때문에 당연히 덩치도 적당히 좀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뭐 밑에서 쏘는 뭐 대공포탄이나 이 로켓의 공격도 좀 막아낼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좀 맷집이 있어야 됐고 또 레이더를 피해서 이 120m 정도의 그 저고도 비행도 가능해야 했기 때문에 최대한 기체를 튼튼하게 목표로 튼튼하게 만드는 게 설계의 목표였죠. 근데 생각해보면 상상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아니 나는 평화롭게 누워서 잠을 자는데 내 머리 위로는 핵폭탄이 핵이 날아다니고 빙, 있다. 저겁니다. 저게 저거군요. 1948년 대륙간 폭격기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이게 경쟁 끝에 이게 B-47 스트라토제트를 발전시키 보잉의 설계안이 채택되게 된 거죠. 아 근데 아까 본 B-50이랑 많이 비슷해요. 그렇죠. 네. 개발 당시에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러니까 대륙간 가서 찍고 돌아와라. 일단 돌아오기라도. 그러니까 대륙간 폭격이 가능한 폭격기를 만드는 거에 초점을 맞췄어요. 공군 입장에서는 그래 뭐 다음에 또 좋은 거 만들면 되니까 이제 잠시 쓰고 버릴 폭격기. 실제로 1965년 2월에 커티스 르메이 장군이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조만간 B-52가 퇴역할 텐데 네. 아니, 지금 B-51을 대체할 폭격기를 만들지 않으면 미국의 폭격기 전력이 무너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었어요. 아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우리 르메이 장군님인가요? 네. 그분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도 날아다니는 B-52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뭐 입이 그냥 이렇게 딱 벌어졌겠죠. 헉하고 그 당시에 그 항공기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로서는 그 르메이의 생각이 뭐 당연했을 수도 맞아요. 있습니다. 뭐 비행기는 날이 갈수록 진화를 하고 있는데 좀 뭐 튼튼하고 멀리 날아가는 것만 장점인 그 폭격기를 누가 이렇게 오래 쓸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실제로 B-52가 1950년에 첫 비행하고 1955년부터 도입됐는데 딱 1954년부터 세계 최초로 마하 2를 찍어버린 F-104 스타파이터 전투기가 나왔었고요. B-52 배치한 지 딱 1년 후인 1956년에 마하 2급 폭격기 B-52가 허슬러도 첫 비행을 했습니다. 오. 다들 막 속도, 막 핵무기 막 열어 올리는 시절이라 가지고 B-52는 그냥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치. 적당히 하다가 신형기 나오면 이게 바톤 터치하고 가겠다. 뭐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냥 뭐 적당히 튼튼하고 적당히 멀리 날고 적당히 쓰고 가라. 그렇죠. 당시에 저였어도 그렇게 생각했을 게 당연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문제는 정작 그 1960년에 취역한 그 B-58이 핵 바보였다는 겁니다. 핵바보예요. 핵바보. 핵바보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빨리 날아가서 핵을 던지는 거 말고는 아무 쓸모 없는 비행기였어요. 그러니까 폭탄을 많이 싣지도 못하고 항속거리가 긴 것도 아니고 뭐 이래가지고 공중구비 해줘야지 겨우 날아갈 수 있었거든요. 만들어 보니까 영 아니었던 거죠. 결국 한 116대 정도만 뽑은 뒤에 1970년까지 몽땅 퇴역해버렸어요. 아
뭐 그래서 1960년부터는 훨씬 강력한 XB-70 이 발키리가 기획됩니다. 오. 25km 고도를 마 3으로 날아가서 B-58보다 2배 이상 많은 22톤의 폭탄을 쏟아내는 꿈의 폭격기였죠. 오. 근데 저희가 지난 시간 스컹크 웍스 때였나요? 마하 3. 마하 3의 속도라는 마하 얘기는 스컹크 웍스 때 그 비행기랑 속도가 그쵸, SR-71 기억하시네. 너무 빠르네. 그렇죠. 그러니까 B-52의 순항 속도가 마하가 0.8이 될까 말까예요. 네. 0.8 정도였는데 그거보다 4배가 약간 안 되고요. 와우. 와, 그런데 이러니까 너무 크고 비싸게 되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예정된 속도가 안 나왔어요. 마하 2에서 딱 끊어졌어요. 이게 산까지 갔었는데 2에서 멈춘 거야. 그렇죠. 이게 뭐 반대로 이 속도만 빠르면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지대공 미사일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해가지고 이대로 발키리를 개발했다간 전부 미사일에 그 격추될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SB-70도 1969년에 이 개발 자체가 취소되고 말죠. 아 근데요. 왜 지대공 미사일 발전이 그렇게 빨리 잘 되고 있으면은 B-52는 결국은 더 살아남지 못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B-52만이 수행할 수 있는 힘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 전형적인 예가 베트남 전쟁이었는데 당시 베트남 개입을 결정할 린든 존슨 대통령이 공군을 동원해가지고 핵무기 쓰지 않더라도 핵무기는 안 돼. 핵무기 말고 다른 거 써야 돼. 그래서 핵무기 안 쓰고 효과를 볼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방법이 뭐였었냐. 폭탄을 잔뜩 싣고 날아가서 주변을 확 쓸어버리는 거였었죠. 네. 그런 비행기를 찾은 게 뭐였었냐. B-52. 원래 그러려고 만든 건 아니었는데 B-52가 이게 덩치가 크잖아요. 크고 튼튼하니까. 크고 튼튼하니까 공군 대답이 이렇게 돌아온 거죠. 요거 쓰면 됩니다. 1965년부터 감하고 오키나와의 B-52가 이렇게 배치가 돼가지고 그냥 날아가요. 베트남을 쫙 폭격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B-52가 원래 그러려고 만든 애는 아닌데 덩치값을 한 셈이네요. 그렇죠. 덩치값을 뭐 엄청나게 했죠. 이게 뭐 사이즈가 워낙 커서 225kg 폭탄을 기내에 무려 84발, 그 외부에 340kg 폭탄 24발, 모두 합쳐서 108발. 총 27.2톤이나 실어 나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B-52 6대가 폭탄을 모두 한꺼번에 쏟아내면은 가로 1km, 세로 3.2km 정도를 뭐 글자 그대로 휩쓸어 버렸죠. 이게 그 유명한 융단 폭격입니다. 와, 융단 폭격이 B-52가 하는 거였군요. 네, 가로 1km, 세로 세로 3.2km면은 언뜻 상상을 해봐도 굉장히 큰 숫자가 크기거든요. 굉장히 커 보이죠. 네. 이게 그냥 축구장으로 치면은 피파 표준 규격으로 하면은 축구장 448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6대가 폭격하면은 폭탄 중량만 이게 163톤이라서 가장을 조금 섞어서 폭탄 맞은 거일 때는 핵무기가 맞은 것처럼 초토화되는 거죠. 이런 공격을 초음속 폭격기로 하면은 유지비가 훨씬 비싼 뭐 B-50와 허슬러 폭격기 같은 경우에는 20대 이상이 필요한데 이게 가성비로 따지면 이게 최고인 거죠, B-52가. 진짜 말 들어보니까 가성비템이라는 말이 확실한 것 같은데 뭐 가성비 좋은 폭탄 트럭이다. 뭐 요 정도로 정리가 되겠네요. 폭탄 트럭 뭐 표현 딱 좋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폭탄도 그렇지만 이 선배였던 B-29가 일본 해안에 그 기뢰를 투하했던 것처럼 대량의 기뢰를 투하하는 임무도 이 비행기 B-52가 수행을 했는데 미군이 보유한 다른 폭격기로는 이 B-52처럼 대량으로 쏟아 부을 수가 없었죠. 근데 오랫동안 하늘에 있으면서 그렇게 엄청난 양의 폭탄을 끊임없이 떨어뜨리는, 근데 뭐 떴다 하면은 뭐 지상에서는 덜덜덜덜덜 난리 나는 달렸겠어요. 거죠. 난리 나죠. 네. 그래서 1965년서부터 1971년까지 126,615번이나 추격했는데 그동안 17대가 격추를 당하긴 했지만은 네. 미군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피해였었죠. 반대로 베트공들에게는 B-52 융단 폭격이 가장 끔찍한 공격으로 손꼽혔죠. 그렇겠네요. 근데 B-52가 굉장히 뭐 빠른 스피드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약점은 또 뭐가 있었을까요? 이게 XB-70 그 개발을 중단할 때부터 네. 예상했던 거긴 하지만 소련이 베트공에게 넘긴 그 지대공 미사일에 꽤 많이 격추를 당했습니다. 지대공 미사일, 그 요격기가 베트남보다 훨씬 많은 소련을 공격하게 된다면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뭐 그런 결론이 실전을 통해 드러났죠. 뭐 약점도 알았고 원인도 알았고 그러면 바로 대응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B-52는 120m 정도 고도 이 정도가 한계였거든요. 네. 총속 비행은 당연히 안 됐고요. 그렇죠. 심지어 이게 레이더 반사 면적까지 지나치게 컸거든요. B-52는 덩치가. 얼마나 심했길래. 이게 B-52 같은 경우에 이 레이더 반사 면적이 전투기의 무려 몇 배나 되는 21.9제곱미터에 달했습니다. 아이고. 뭐 레이더에 너무 쉽게 포착이 됐다는 얘기죠. 그랬겠네요. 그래서 이 B-1은 B-52를 대체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됐죠. 폭탄 탑재 능력도 B-52보다 훨씬 좋아져서 거의 뭐 모든 면에서 B-52를 압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문제가 또 발생을 하죠. 아니, 또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됐네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소련이 공중에서 저공 표적을 탐지할 레이더와 미사일을 전투기에 장착했던 거죠. 내려봐서 미사일 쏘라 이거죠. 게다가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 스텔스 개념 연구도 진행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텔스 개념 연구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아니 야 크고 요격도 잘 될 것 같은 B1 같은 거 대량 도입 이거 왜 그래? 이거 돈 낭비 아니야? 이런 그렇죠, 말이 나온 그렇죠, 거죠. 그렇죠. 결국 B1도 취소까지는 아니지만은 어허. 한 100대 정도? 요 정도만 소소하게 요 정도 도입하고 끝났습니다. 아, 얘는 아니다. 얘는 그렇죠. 아니다. 하지만 이때 그 저공 침투의 대안으로 나온 무기가 공중 발사 순항 미사일이죠. 크기가 작은 이 순항 미사일은 낮은 고도로 날면 이 커다란 폭격기보다 훨씬 탐지나 요격이 어렵거든요. 그렇겠죠. 대신에 폭격기만큼 멀리 날지는 못하는 게 문제인데 이 폭격기로 방공망 이 내각까지 싣고 가가지고 쏘는 방식으로 사거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쯤 되니까 대충 다음 순서가 짐작이 되는데 어차피 미사일만 쏘는 거니까 덩치 크고 오래 날고 이쯤이 더 싸니까 B-52가 차라리 더 낫다. B-1보다. 이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AGM-69 SRAM 핵미사일과 AGM-86 ALCM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 B-52에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1000에서 2000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20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해가지고 목표물을 공격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 거죠. 와. 그리고 유지비 문제도 있지만 다른 원인도 조금 있어요. 또요? 예, 그러니까 솔트, 그러니까 전략무기 제한 협정이라고 해가지고 미국과 소련이 야 우리 핵무기 서로 좀 줄이자. 감축하기 협정을 맺었는데 네. 미국의 B1에 ALCM, 그러니까 ALCM을 장착하는 기능을 포기하게 된 거예요. 이 솔트 협정에 따라가지고 야 여기는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달지 마. B1에다가. 그러니까 B-50, 야 이거 어디에 달지? B-52가 있었네. B-52에 달게 된 거예요. 유일한 무기가 된 거예요. 아, 뭐 거의 뭐 나와라 만능템, 그렇죠. 가제트템. 그렇죠. 이게 뭐 상황이 근데 이렇게 흘러가니까 B-52는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이 중요도가 점점 더 이렇게 쭝쭝 올라가 버렸죠. 그렇네요. 그런데 정작 이 공군에선 이 B-52 개량에는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새 폭격기 살 돈을 모아야 한다. 뭐 이런 논리였죠. B-52 그런 와중에도 정말 오래오래 잘 버티고 있는데요. 근데 새 폭격기라고 새 하셨잖아요. B-1 말고 또 다른 폭격기 있었죠. 뭔데요? 스텔스였죠. 스텔스. 제스. 미 공군은 ATB라고 차기 스텔스 폭격기 개발 추진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F-117 이상의 스텔스 성능으로 레이더에 안 걸리면서 10,000km 이상으로 비행하면서 무장도 한 23통 정도 장착하는 괴물이죠, 괴물. 이 모든 거를 다 조합을 했더니 B2가 나왔네. B2. B2! 오. 그런데 막상 이 B2를 개발하다 보니까 이 개발 기간이나 개발비가 점점 더 올라가는 그런 악순환이 이어졌죠. 이게 1989년 첫 비행을 한 시점에서 이미 세상에서 가장 비싼 비행기 혹은 같은 무게의 금보다 더 비싼 비행기 뭐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비싸다, 비싸. 네. 게다가 개발 도중에 아니 소련이 개방 정책을 시도하다가 덜컥 망해버렸어요. 소련이 붕괴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B2로 상대할 이게 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러면 뭐 이렇게 금보다 비싼 가격을 주면서까지 만들 이유가 없죠. 만들 이유가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원래 목표가 132대를 만들 생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량을 점점 줄여 나가는 거야.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들어간 개발비도 있지, 공장 짓는 돈 들어갔지, 개발 숙련 기술자도 있지. 투자한 건 아깝잖아요. n분의 1로 해가지고 B2당 이렇게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B2 가격이 점점 더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손실 보전을 해야 되니까 공장도 보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가격이 비싸지니까 국회에서는 또 수입 너무 많다. 더 줄여라. 그치. 수량을 줄여라. 이러다 보니까 B2가 결국에 21대만 만들어졌어. 21대. 21대. 처음에 132대 만들려고 했는데 21대요. 네. 너무 많이 줄었는데요. 근데 애초에 계획된 수량에서 거의 뭐 반에 반, 한 6분의 1 정도? 네, 6분의 1.
그 정도만 많았으니까 이건 망했다 봐야겠네요. 뭐 충분히 그렇게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반대로 이 B52 같은 경우에는 B2 개발이 한창인 1991년 걸프전에서도 대활약을 합니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이 본토에서 직접出동해서 공중급유를 받아가면서 이라크에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고 다시 본토로 돌아가는 35시간 비행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해냈습니다. 오래 날았네. 이 순항 미사일 탑재 폭격기의 강점은 정말 유감 없이 보여주는 셈이죠. 이게 또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 베트남전 때 육군에서 일선 장교들 뭐 소대장, 중대장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B-52 윤곽폭격 참 좋아했었어요. 야 저거 보니까 쓸어보니까 참 좋다. 그랬는데 그때 초급 장교 하셨던 분들이 지금 진급해서 골프전 때 장군이 돼 있던 거야. 아하, 라떼는 말이야. 융단 라떼는 폭격 말이야. 좀 했는데 말이지. 근데 B-52 있었잖아. 아하. 또 써. 아. 또 투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위험한 임무는 F-117, F-117이나 F-15한테 다 돌렸는데 B-52는 정말 폭탄 트럭 역할밖에 안 했어요. 그럼에도 장군님들 야 이거 써야 되지 않겠니? 그래가지고 걸프전에서만 1620번이나 출격했어요. 다국적군 공군이 떨군 폭탄의 40%를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물량을 채우는 능력은 진짜 최고였었던 거죠. 왜 믿고 쓰자. 폭탄 트럭. 믿고 보는 B-52. 뭐 요 정도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진짜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그 아들 때까지 3대가 같은 기종을 모는 이유가 점점 분명해지네요. 그렇죠. 이 B2 물량은 6분의 1도 수량이 줄어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머릿수를 채워야 하는데 B-52는 여전히 쓸만하다는 걸 입증한 셈이죠. 결국 미 공군은 40년 된 비행기를 계속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사일이나 폭탄을 수송하는 용도로만 쓸 거라면 B-52보다 유지비가 저렴한 보잉 747 같은 민항기를 써보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도 나왔지만 실제로 계산기를 이렇게 둘겨 보니까 그냥 B-52 쓰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죠. 썼던 놈 떴어보자. 그렇죠. 이렇게 해서 또 B-52가 살아남았는데 언제까지 쓸 수 있습니까? 이게 제가 보기엔 네. 21세기가 돼도 살아남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니까 테러의 전쟁이 터진 거잖아요. 전쟁이 터졌는데 아니 테러리스트들이 산악지대에 시가지에 꼭꼭 숨어서 찾아내기 어려웠죠. 그렇죠. 근데 예전에 소련 같은 경우에는 지대공 미사일이나 전투기 같은 게 있었는데 이거는 테러리스트는 그런 게 없잖아요.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이게 인근에 떠 있으면서 밑에 있는 지상 부대가 요청을 하면 가서 폭탄을 떨궈줄 걸 찾았는데 미군의 B-52하고 B-1 같은 폭격기가 있는데 어떤 거 쓸 것 같아요? 비교를 해보면 역시 B-52가 떠있기도 오래 떠있고 유지비도 싸고 역시 했던 놈이 잘하지. 그렇습니다. 결국 이 새로운 기체를 도입하지 않는 이상 오랫동안 멀리 날아다니면서 꾸준히 일을 도맡는 데에는 B-52만한 기체가 없다. 이런 결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이쯤 되면 거의 미 공군의 효자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반대로 B-52만큼 저렴하지도 않고 B-2만큼 성능이 뛰어나지도 않았던 B-1은 오히려 예산의 적, 넌 돈 잡아먹는 하마야. 그렇지. 이런 역적 취급을 받았어요. 그렇죠. 최근에 미국 공군도 B-2보다 작고 민첩한 스텔스 폭격기인 LRS-B, 지금 B-21 레이더라 부르는 신형기를 개발 중인데 이 B-21은 결국 B-1을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B-2와 B-21이 어려운 임무를 담당하면 B-52는 폭탄 배달이나 미사일 발사 같은 굳은 일을 이 힘든 건 네가 해야지.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농담으로 만일 B-1이 사라지면 그 무력 시위를 위해서라도 B-52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 이런 말도 있죠. 그거는 또 무슨 말인가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B-2나 B-22는 스텔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국경 인근에 막 돌아다녀도 레이더 안 잡히잖아. 그런데 야, 너 우리한테 이래? 그럼 어깨 형님은 가야 되잖아. 이렇게. 그런데 B-52가 이런 거 보이잖아요. 스텔스는 아무리 폼을 잡아도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협박하기 위해서 B-52가 최고인 거죠. 그렇죠. 결국 B-52의 은퇴는 어렵겠네요. 그냥 건재하다. 건재하다. 미군은 B-52를 도대체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요? 이게 이론상으로는 2097년까지 보증이 됐다고 합니다. 아직도 짱짱하네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거기까지 쓰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대충 한 2040년대까지는 날릴 것 같다는 이야기가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한 2050년대까지만 버텨준다면 역사상 최초로 100년간 현역으로 활약한 군용기가 탄생하게 되는 셈이죠. 강산이 10번 바뀌어도 B-52는 여전히 열일하고 있다. 그렇죠. 대단한데요. 그
정도면은 이제 3대가 아니라 뭐 4대, 5대까지도 5대까지 넘을 수 충분히 있습니다. 아, 그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언제까지 현역 생활을 할지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최장수 폭격기 B-52로 함께 이야기 나눠본 무기와 전쟁사였고요. 이어서 본격 총에 대한 심층 분석 토크를 이어갑니다. 밀리터리 M에서 야심차게 기획한 총대 총 코너 최강의 장수망세 총기를 가려라. 장수만세 총기라. 연식이 오래된 총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늘의 주제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장수만세가 아니라 현재까지 쓰이고 있는, 그러니까 현재까지 쓰이고 있는 장수만세 총기를 골라주셔야 합니다. 아, 현역이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해서 뭐 링 스테이지로 들고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현역으로 활동 중인 최강의 장수만세 총기를 가려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총열 길이 1070mm, 무게 34kg, 강력한 12.7m를 분당 600발 속도로 발사할 수 있으며 유효사 거리는 2000m. 1938년 등장한 이래 현재까지 세계 각지의 분쟁 지역에서 그 가공한 위력을 내뿜고 있는 구스드론의 걸작품 두시카 중기관총. 아예 나올 물건이 나왔네요. 그렇죠. 두시카 중기관총. 솔직히 뭐 팬더님이 뭘 들고 나올지 뻔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뭐 그걸 상대하려면은 이 정도는 돼줘야죠. 자, 그럼 팬더님의 선택 소개해 주시죠. 총열 길이 1143mm, 무게 38kg, 강력한 59경탄을 최대 분당 600발까지 발사할 수 있으며 유효 사거리는 1800m. 1933년 미국 제식 중기관총으로 채택된 이래 최장기 현역 기록을 연일 갱신하고 있는 대체 불가의 장수만세 웨폰 M2 브라우닝 중기관총. 아, M2 브라우닝 중기관총. 뭐 지난 총대총 10이라 샤이텍 M200대, 그 바렛 M107편에서 뭐 잠시 뭐 얘기가 나왔던 워낙 유명한 총이죠. 이 브라운 베스 머스켓이 이게 무려 132년이나 현역으로 활동하는 역대급 기록을 세웠는데 그 기록을 깨트릴 가능성 있는 유일한 총기가 M2 중기관총이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아, 구스드론의 결작품 두시카 중기관총 대 현역 최장수 중기관총 M2의 한팔 대결. Get in the ring. 첫 번째 라운드, 두 총기의 등장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M2부터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지난 11화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차 내전 후반이었던 1917년 8월 서부전선 상공에 나타난 독일군의 융코스 JI는 연합군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선사했습니다. 융커스 JI가 뭐 방탄항공기였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엔진부터 조종속, 연료 탱크, 무선 통신 장비까지 모두 5mm 두께의 강철판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당시 사용하던 7mm급 소총이나 기관총이 이게 대부분 이게 무용지물이 됐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실제로 격추된 기록이 없나요? 그러니까 11mm 철갑탄을 쓰는 프랑스군이 대공기관총에 이렇게 맞아가지고 한 대가 격추됐다는 설이 있지만 뭐 그것도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방탄항공기를 때려잡으려면 훨씬 강력한 이 대구경 기관총이 필요했죠. 그래서 유럽에 파견된 미 원정군 총사령관 퍼싱 장군이 미국 전쟁성에 두 가지를 긴급 요청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항공기에 장착할 강력한 대구경 기관총이었죠. 두 번째는 지상에서 항공기를 사용할 대구경 기관총이었습니다. 대공기관총이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당시에 미군이 쓰던 기관총은 뭐였나요? 미군 제식탄이었던 상공 공육탄을 사용하는 이런 놈들만 추려가지고 말씀드리자면은 미 육군 항공대가 쓰던 항공경 기관총은 초기엔 뭐 공랭식 비커스 기관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물량이 딸리기도 해서 전투의 기동성도 높일 겸 해가지고 조금 더 경량의 M189 콜트 브라우닝 기관총을 이게 변경을 했죠. 아, 이것도 뭐 존 브라우닝 만든 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존 브라우닝이 만든 최초의 양산형 기관총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상에서 사용하던 기관총은 비커스 기관총과 루이스 기관총에 꼽을 수 있겠죠. 3006탄이면 2차 대전 당시 활약한 그 미국의 애국총 게런드 라이플을 쓰였던 그런 강력한 탄이지 않습니까?
현형 7.62mm 나토탄보다 좀 위력이 강력하고 곰도 한 방에 다운시킬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강력한 위력을 갖춘 탄인데 아니 그런 걸로도 윤커스 JI를 상대하기가 어려웠다 이건가요? 이게 상대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택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상 전투에 비해 공중전 교전거리가 이게 길었고 이렇게 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공 공격탄은 이게 역부족이었어요. 그리고 하늘에 떠다니는 윤커스 JI의 평균 고도는 이게 공중전 교전거리보다 훨씬 길었기 때문에 상공 공격탄의 위력으로는 더더욱 반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퍼싱 장군의 눈길을 끄는 기관총이 미국 본토로부터 날아오게 됩니다. 혹시 그게 그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M1917 브라우닝 기관총 그거 얘기하던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M189 콜트 브라우닝 기관총의 개량형에 이게 해당하는 모델인데요. 1917이라는 형식 번호만 봐도 진짜 가시겠지만 M1917은 미군이 1차 대전에 참전한 해 완성된 기관총입니다. 아 이게 뭐 급하게 뭐 급조된 총이었군요. 그런 셈이죠. 사실 존 브라우닝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수랭식 기관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미군 측에게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만 당시 미국은 이게 딱히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궁금한 게 순행식 기관총이 굳이 필요했던 이유가 뭡니까? 1차 대전 서부전선에서는 참호전이 펼쳐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관총을 한 자리에서 수천에서 수만 발을 계속 쏴야 했습니다. 그래서 총열을 효과적으로 냉각시킬 수 있는 수랭식 구조가 필수였었죠. 그런데 미군은 자체 개발한 수랭식 기관총이 없었기 때문에 영국제 비커스 기관총을 콜트사에서 라이선스 생산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미군은 그 기관총 자체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루이스 기관총도 미국에서 개발된 건데 미군이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 결국 영국으로 건너가서 꽃을 피운 그런 공략식 기관총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비커스 기관총도 워낙 이게 물량이 딸렸기 때문에 이게 구원투수로 등판한 물건이 순행식 M1917 기관총이었죠. 그 1917은 뭐 성능이 어땠나요? 한마디로 이게 환상적이었죠. 첫 번째 시연에서 존 브라우닝 본인이 직접 상공공격탄을 무려 4,500발이나 이게 쉬지 않고 발사했는데 단 한 번의 탄 걸림이나 고장도 없었고 과열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역시 뭐 존 브라우닝 대단하네요. 물론 워낙 급하게 만들어진 덕분에 1차 대전 종전까지 서부전선에 투입한 이게 M1917은 1,200전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성능 자체는 퍼싱 장군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죠. 그래서 M1917을 스케일업한 강력한 기관총을 다급하게 요청했던 겁니다. 근데 아무리 존 브라운이라고 해도 그런 요청은 솔직히 좀 무리 아닌가요? 그나마 M1917은 M1895 콜트 브라우닝 기관총이랑 좀 사용탄, 그러니까 3006탄 공용이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낼 수 있었겠지만 다짜고짜 3006탄 기관총을 스케일업한 또 강력한 기관총을 만들어내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요구죠. 하지만 존 브라우닝은 1차 대전 시작과 동시에 이게 항공기 시대가 열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강력한 대공 기관총의 필요성을 직감하고 이미 머릿속으로 대책을 세워두고 있었답니다. 야 대박이네. 그 대책이라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상공공유탄은 스케일업한 강력한 탄을 발사할 수 있는 기관총이었죠. 그래서 상공공육탄을 사용하는 M1917 기관총을 설계할 당시부터 더 강력한 탄을 사용했을 때도 염두에 두고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미리부터. 실제로 외부 형태나 내부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진짜 뭐 존 브라우닝 이분은 진짜 뭐 캐도 뭐 경악스러울 따름입니다. 대체 이 양반은 몇 수를 내다보고 봐도 총을 만드는 겁니까? 글쎄요. 그게 거장의 해안이라고 봐야겠죠. 아무튼 미리 대비책을 세워둔 덕분에 그러니까 퍼싱 장군이 훨씬 강력한 기관총을 요청했을 때도 존 브라우닝은 그래 나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 59경 기관총 제작이 바로 착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그 59경탄이 3006탄의 뭐 뻥튀기 버전이다 이런 말은 처음 듣는데 그게 진짜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3006탄을 이게 포토샵으로 확장시켜 보면 59경탄과 거의 그대로 일치합니다. 와 진짜 그렇네. 와 참.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왜 하필 59경으로 만들었나요? 그게 퍼싱 장군이 이렇게 탄자의 크기는 59경 이상, 탄자의 무게 43g 이상, 탄속은 2,700피터/세크, 즉 823m/세크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구체적인 요구안을 이렇게 들이밀었거든요. 뭐 퍼싱 장군 이양 뭐 굉장히 뭐 꼼꼼한 분이셨네. 그럼 결론적으로 존 브라우닝 혼자서 59경 탄부터 중기관총 본체까지 개발을 모두 동시에 진행했다. 이건가요? 그건 아니죠. 워낙 요청이 다급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신형탄의 경우는 존 브라운이 제안했던 상공 공격탄의 확대판을 바탕으로 윈체스터사가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프랭크포드 조병찬에서 탄 개발을 마무리했습니다. 덕분에 탄이 완성되는 동안 존 브라우닝은 동료였던 프레드 무어와 총기 개발에 전념할 수 있게 됐었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탄이 완성되기 전에 총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워낙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일일이 따져가면서 만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존 브라운이라는 인물이 이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번개불에 꽁고 먹듯이 진짜 이렇게 개발이 진행된 거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개발이 일찍 완료가 됐나요, 실제로? 그러니까 개발 요청이 들어온 게 1917년 8월이고 총과 탄의 프로토타입이 완성된 게 이듬해 10월이니까 순수 개발 기간만 따지면 불과 1년 만에 완료된 셈입니다. 참고로 이 프로토타입 중기관총 M1918은 퍼싱 장군이 요청했던 대로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는 윈체스터사에서 제작한 항공기 탑재용 공랭식 버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콜트사에서 제작한 지상군용 순행식 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능은 어땠나요? 사실 이 프로토타입 총기들은 59경탄이 테스트베드로 개발됐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게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일단 연사 속도가 최대 500발에 불과했고요. 탄속도 2,300m/s, 즉 700m/s 정도였었죠. 아이고야, 이게 뭐 퍼싱 장군이 요구했던 성능에 뭐 한참 못 미치네요. 그렇죠. 그런 와중에 전장에서 입수된 독일의 따끈따끈한 신기가 있었으니 바로 대전차 소총 T-개베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T-개베어와 함께 노획한 물건이 13.2mm TUF, 즉 탱크 우드 플리거라는 이 요탄입니다. 그러니까 탱크와 항공기를 때려잡기 위해 개발된 독일산 탄이었죠. 이 뭐 전차를 때려잡았을 정도면 뭐 성능이 꽤 쏠쏠했을 것 같은데 이건 성능이 어땠나요? 그러니까 13.2mm 구경에 52g 탄자를 2,700m/s, 그러니까 823m/s로 날려보낼 수 있었죠. 잠깐만요. 이게 보니까 그 스펙 보니까 이게 퍼싱이 요구했던 성능이 탄자 크기는 59경, 즉 12.7mm 이상의 탄자 무게는 43g 이상, 그리고 탄속은 2,700ft/s 이상이었으니까 이 뭐 거의 뭐 퍼싱이 요구했던 스펙 그대로네요. 예리하신데요. 혹시 이 퍼싱 장군이 이 전쟁터에서 주운 TUF 탄 스펙을 그 존 브라우닝에게 그대로 요청했던 거 아닙니까? 이건 시기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퍼싱이 신형 기관총을 요청했던 건 1917년이고요. TUF 탄을 쓰는 T-개베어가 서부 전선에 등장했던 게 1918년입니다. 그렇군요. 뭐 어쨌거나 미군이 입수한 TUF 탄은 59경탄 성능 개량에 투입됐는데 덕분에 1921년 한 단계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59경 브라우닝 머신건 탄이 미군 제식 중기관 총탄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존 브라우닝은 프레드 무어와 함께 이 제식탄에 최적화된 M1921을 완성하고 유럽으로 건너간 뒤에 설마? 1926년 벨기에에서 심장마비로 눈을 감게 되시죠. 이 존 브라우닝이 이 고국인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완성시킨 유작이 M1921이었군요. 그렇습니다. M1921도 순행식과 공랭식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졌고 1937년까지 미군 내에서 시험적으로 운용했는데 결정적으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나요? 그러니까 급탄이 총목 왼쪽으로만 가능했기 때문에 항공기에 고정 장착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설치가 굉장히 이게 곤란점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급탄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가능했기 때문에 기관총을 항공기에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장착하기가 어렵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 존 브라우닝 같은 대단한 분이 이런 그 초보적인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이게 존 브라우닝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존 브라우닝이 M1921을 설계할 당시만 해도 전투기에 이 무거운 중기관 총을 이게 좌우 대칭으로 이게 두 자루씩 탈 수 있겠냐 생각도 못했던 거죠. 이게 그 당시에는 뭐 엔진 출력이 못 따라와 줬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M1921이 등장한 이후에 항공기 엔진의 성능이 점차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좌우 대칭으로 중기관총을 2정 이상에 설치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거 뭐 존 브라우닝 이거 알았다면은 뭐 진짜 뭐 눈도 제대로 못 감았을 것 같습니다. 결국 1927년부터 스프링필드 조병창의 세뮤얼 그린이 개량 작업에 착수해가지고 좌우 대칭으로 급탄이 가능한 총몸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총열과 워터 재킷식으로 이게 찰착식으로 이렇게 설계해가지고 필요에 따라 7가지 형태의 순행식, 공랭식 이런 중기관총으로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는 M1921
A1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바로 이 M1921A1이 1933년 M2라는 제식명으로 채택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 장구한 59격 기관총의 역사를 이어가게 된 거죠. 아, 진짜 뭐 이게 총의 크기만큼이나 뭐 배경 스토리도 참 기네요. 아무튼 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라운드 두시카 중기관총의 등장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우선 정확한 총기명부터 말씀드리자면 두시카가 아니라 데쉐카입니다. 덱타르프 슈파겐 대구경 기관총의 약자죠. 참고로 이 키릴 알파벳을 영문 알파벳으로 표기했을 때 그 앞 글자를 따서 서양에서는 DSHK라고 표기합니다. 그럼 두시카는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이 데시카가 러시아어로 이 매력적인 여성을 뜻하는 그 두시카랑 이 철자나 발음이 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좀 귀염귀염하게 뭐 두시카 중기관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뭐 일종의 애칭이죠. 아, 그럼 미군이랑도 이거 비슷하네요. 그래요? 예, 미군 병사들도 M2를 2차 대전 때부터 마디우스라는 애칭을 불렀습니다. 지우스는 숫자 2를 의미하니까 뭐 M2에 있는 그 2에서 따온 것 같은데 마는 뭐죠? 이게 설마 뭐 마더의 마는 아니겠죠? 아, 마더가 맞습니다. 네? 모든 기관총의 어머니라는 의미에서 말을 붙인 거죠. 마더가 M으로 시작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야, 모든 기관총이 어머지? 참, 상당히 거만한 애칭이긴 합니다만 뭐 인정할 건 인정하겠습니다. 사실 두시카 중기관총의 등장 배경엔 M2 중기관총이 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뭐 M2를 이렇게 카피했다 뭐 그런 건가요? 에이, 복지 생산은 뭐 소련의 자존심이 허락질 않죠. 대신에 M2의 개발 과정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오, 설마? 아니, 그쪽도 막 탄과 기관총이 동시 개발을 막 그랬던 거예요? 뭐 소련이라고 해가지고 못할 이유가 없죠. 미국의 59형탄과 동일한 구경에 12.7mm를 목표로 잡고 1920년대 말부터 탄약과 총을 동시에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35년에 완성된 게 12.7mm 탄인데 이 미국의 59형탄보다 탄피 길이가 9mm 더 긴 훨씬 더 강력한 탄이죠. 소련의 자존심이 9mm밖에 안 됐나요? 뭐 좋습니다. 총 언제 개발이 완료됐나요? DP-28 기관총의 설계자로 명성을 떨친 바 있는 바실리 알렉세이비치 덱테르프가 1930년에 완성한 DK 중기관총이 그 시초입니다. 아이고야, 얘는 뭐 이게 드럼 탐창에 총몸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네, 이게 30발들이 드럼 탄창인데 이게 좀 지속 사격이 어렵고 연사 속도가 좀 너무 느려서 문제가 좀 많이 있었죠. 하지만 먼 훗날 전설의 명총 PPSH-41 일명 따발총의 설계대로 명성을 떨치게 되는 게오르기 슈파긴이 이 DK 중기관총의 가능성을 한눈에 딱 알아보고 드럼 탄창 대신에 이 탄띠 급탄식으로 개량한 물건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1938년에 등장한 덱타르프 슈파긴 대구경 기관총, 일명 두시카 중기관총이죠. 뭐 여기까지가 두시카 중기관총의 뭐 등장 배경입니다. 네? 아니, 다예요? 네, 끝? 네. 아니, M2처럼 뭐 이게 드라마틱 뭐 그런 얘기 없어요? 아니 뭐 없는 얘기를 저럴 수 없어요, 뭐. 그치요? 아이, 하긴 뭐 M2를 거의 그대로 베껴서 만들었다는데 뭔 얘기거리 있겠어요? 이게 뭘 베껴요? 그냥 뭐 개발 과정을 뭐 좀 참고한 수준이었죠. 그리고 이 두시카 중기관총은 개발 컨셉부터 M2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개발 컨셉이 뭐 달라요? M2는 애초에 항공기 탑재용으로 개발된 거잖아요. 하지만 이 두시카 중기관총은 애초부터 지상 전용으로 개발된 물건입니다. 그래서 총몸 좌측에서만 급탄이 가능하죠. 아니, 그거 지금 이거 자랑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자랑이라기보단 뭐 개발 컨셉 자체가 뭐 M2하고 다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 증거죠. 왜 항공기 탑재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이게 아시다시피 1차 대전 당시에 그 러시아는 그 독일과 그 단독 강화 조약을 맺고 연합군에서 일찌감치 탈퇴를 합니다. 전쟁은 일찍 끝냈죠. 그래서 독일군의 방탄 항공기의 뜨거운 맛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뭐 어차피 정강기에 소련군이 개발한 항공기들이 워낙 출력이 딸려가지고 이게 뭐 중기관총을 뭐 2정 이상 싣는 것 자체가 불이 없었죠. 실적이 맞는 말이죠. 실제로 그 소련군이 2차 대전 초반까지 주력기로 운용하던 I-16 이삭 전용으로 7.6mm 54 R탄을 사용하는 항공기용 기관총을 나중에 뭐 개발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뭐 한 발 한 발의 위력은 약하지만 연사 속도를 무려 분당 1,800발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이 위력 부족을 커버했던 기관총이었죠.
큰 주먹 한 방보다는 잔펀치 여러 발을 선택했다 요거군요. 그렇죠. 아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M2 중기관총과 두시카 중기관총의 등장 배경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엔 두 중기관총의 본격적인 성능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의 한 호텔바에서 바텐더가 손님의 칵테일 주문을 거절해 시비가 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한 팬더 기자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팬더 기자, 술집에서 술을 팔지 않겠다는 건데 이걸 흔히 보는 술집 주인과의 시비로 봐야 하나요? 아니, 그런 단순한 시비는 아닌 듯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손님이 주문한 술만을 거부했고 네. 다른 주문은 다 받았는데서 이게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문 거부의 사유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사건의 원인은 주문한 술의 이름이었습니다. 술의 이름이요. 어떤 술이었길래 그랬나요? 인터뷰 영상을 함께 보시죠. 어이가 없네, 진짜 어이가 없어. 아, 정말 이상하네. 아니, 아무리 그 나라끼리 그 전쟁을 한 사이라도 그렇지. 아니, 요즘 같은 때 뭐 손님 왔다가 뭐 가려가면서 봤나? 당연하지.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술 주는데 나만 안 주는 거 아니겠어? 내가 미국 국적이라서 안 주는 거 아니겠어? 그 B52. 그게 이름은 똑같은 건데 그게 원래 그 폭격기가 아니라 그 락밴드 이름에서 따온 거라고 술이 그 술이. 아니 그리고 되게 맛있단 말이야. 한 잔 주문해가지고 불 딱 붙여가지고 초록 뿅 가지. 진짜 계속 먹다가 맛있어가지고 안전뱅이 된다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간만에 내가 하노이에 온 김에 한 잔 딱 주문했는데 아 이게 뭐야 이거 술을 안 줘? 아, 그 양반이 뭐라 그랬냐면은 뭐 전쟁 무기랑 뭐 똑같은 이름을 가진 술을 뭐 줄 수가 없다. 뭐 이런 칵테일을 만들 수가 없다. 이거 갖다가 뭐 반전주의로 봐야 돼. 아니면 뭐 평화주의자로 봐야 돼. 아니면 뭐 자본주의의 뭐 거부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아, 진짜 전쟁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뭐 꽁 해가지고 말이야. 아니 그러면 칵테일 빨리 열지 말았어야지. 이 손님 말에 따르면 칵테일의 이름이 폭격기에서 유리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한 건데 이거 사실인가요? 네, 그러니까 70년대 미국인 뉴웨이브 밴드 B50이라는 밴드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밴드 멤버들의 헤어스타일 이게 B50에서 따왔는데 이게 또 폭격기랑 연관이 있습니다. 아니 느낌적인 느낌으로 B52와 뭔가 끈끈한 인연으로 달라붙어 있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베트남 사람들이 자존심 하나만은 전 세계 5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있던데 뭐 월남전 때 기억 때문에 불쾌할 수 있죠. 뭐 주문한 손님이나 주문을 거부한 바텐더나 서로 한 발씩 양보하길 기대해 봅니다. 칵테일 때문에 네. 이런 일이 생겼다. 요거 일단 사실인가요? 이런 사건이 실제로 호텔 바에서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약간 각색해서 만든 이야기인데 이런 시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B50이라는 칵테일을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뭐 사실인가 봐요. 그렇죠. 이게 좀 말하기 좀 약간 좀 미묘한데 이 B52 칵테일 자체의 어원은 앞서 그 인터뷰에 나왔던 것처럼 이 칵테일을 처음 고안한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977년 캐나다의 밴프 스프링스 호텔에 근무하던 바텐더 피터 피치가 B50이라는 밴드에게 헌정하는 칵테일을 만들었고 이 칵테일에 B50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설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니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칵테일 이름이 폭격기에서 따온 게 아니라 그냥 밴드 이름에서 따온 거구나. 그런 거 같은데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이 바텐더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악을 소재로 삼아가지고 칵테일을 만들어 오곤 했었거든요. 근데 B52가 그중 하나가 된 셈인데 문제는 B50이라는 뉴웨이브 밴드 멤버들이 네. 팀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된 이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아니 저게 뭔가요? 이게 뭐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 있죠. 네. 그냥 머리 꼭대기가 꼭 이렇게 벌집 모양이죠. 이렇게 벌집처럼 솟아있다고 해서 비하이브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B52 폭격기 기수와 닮아서 B50이라고도 불리게 된 거고 B52 멤버가 이 헤어스타일을 하고 나오면서 자기들 이름을 그렇게 단 거죠. 이게 정리하자면 칵테일 이름 자체는 B52 폭격기와는 상관이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어원을 또 이렇게 잘 헤어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은 B52 폭격기와 다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이 그 B-52 폭격기에서 따왔다고 알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 칵테일이 깔루아, 베일리스, 그랑 마르니에를 3분의 1씩 쌓아 올리는 술인데 그 맨 위에 올라가는 그랑 마르니에가 이게 좀 많이 독해요. 물에도 불을 붙여가지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이 불이 혹시 소위탄을 상징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켰죠. 근데 소위탄이면 그 불 붙는 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정글을 없앤다고 미군이 막 떨어뜨렸었죠. B-52 폭격기가 그야말로 융단 폭격의 대명사인데 베트남전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폭탄을 떨군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네이팜탄, 뭐 소위탄 이런 게 불타는 것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B-52가 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실제로 이 베트남전을 끝내기 위해서 평화협정 체결을 꾀했던 미국은 북베트남을 압박하기 위해서 라인베커2 작전을 감행합니다. 라인베커2 작전이요? 이게 1972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이 11일간 네. B-51을 200대, 무려 200대를 동원해가지고 하노이 등을 폭격한 공격 작전입니다. 이때 B-52가 총 729번 날아가서 폭탄을 15,000톤가량이나 쏟아 부은 거죠. 아이고. 근데 북베트남도 1,200발 넘게 미사일을 쏘면서 이렇게 항전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B-52 15대를 격추시켰지만은 이제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15,000톤을 이렇게 쏟아부었는데. 그러니까요. 엄청난 화력을 쏟아 부었는데 베트남도 만만치가 않았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하노이에 가면은 B-52 잔해를 모아가지고 박물관을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이른바 B-52 승리박물관입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승리한 전쟁임을 과시하는 이름이 아닐 수 없겠죠. 근처 연못가에서는 카페 B-52라는 이런 찻집까지 열고 있었습니다. 애증의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죠. 이 베트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B-52는 그 자신들의 터전을 폭격했던 무기입니다. 그런 무기의 이름을 딴 칵테일을 뭐 좋게 받을 수가 없죠. 뭐 지나간 역사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이름이 특정 대상에게는 상당히 예민하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자세, 요거 중요합니다. 최소한 어느 장소에 가서 그 장소와 얽힌 좀 안타까운 사연들, 악연을 떠올리게 하는 걸 굳이 꺼내드는 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롱 라이플은 당대의 위대한 무기였다. 오늘 이 B-52는 항공시대의 롱 라이플이다. 순환 3대, 노인 학대란 농담을 들을 정도로 B-52는 오래도록 현장을 지켰습니다. 일각에선 3대는 달성했고 4대를 목표로 잘하면 5대까지 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실제로 B-52보다 후발로 나온 기체들이 이 퇴역을 하는 와중에도 B-52는 뭐 현역을 유지하다 보니까 뭐 퇴역한 기체 승무원들이 자기 기체를 버리고 원대 복귀할 땐 B-52를 이용할 거다. 뭐 이런 농담도 있죠. 조금 블랙 코미디 같은 느낌이 없지 않은데요. 이게 농담이 아닌 게 비행기 퇴역한 기체를 모아놓은 무덤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2008년에 들어왔던 B-52H를 11년 만에 2019년에 현역으로 복귀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우와. 2015년에 괌에서 추락하고 불탔던 기체를 이렇게 대체하기 위해서였죠. 우와. 사막에 들어간 지 11년 만에 부활한 이게 기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부활인데요. 대단합니다. 굳이 묘지에 묻힌 애까지 들고 나와서 현역에 복귀를 시키는 폭격기다. 다른 폭격기들의 비용 문제 때문에 뭐 현실적인 면에서 선택된 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고쳐서라도 현역을 유지시킨다는 건 어쩐지 좀 비용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분명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 군사력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B-52의 나이에 대해서만 말했는데 네.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B-52가 신형 항공기로서 첫 공개됐던 게 1953년 3월 18일에 당시 공군참모총장이었던 넬슨 트와이닝이 남긴 말을 해볼까 합니다. 롱 라이플은 당대의 위대한 무기였다. 오늘 이 B-52는 항공시대의 롱 라이플이다. 롱 라이플이요? 이게 어떤 총이길래 이런 비유가 나오나요? 이게 켄터키 라이플 혹은 뭐 과부 제조기 뭐 이렇게 불린 총인데요.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영국 분들을 이 원거리 저격으로 물리쳤던 강선식 머스킷입니다. 미국 독립전쟁 역사에서 상당히 의미가 깊은 총인데 바로 여기에 빗댄 말이죠. 짧은 말 속에 역사적 의미까지 눌러 담았네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미국의 자부심을 담아 부른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 말 덕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정말 올해로 이게 숫자 이상의 의미로 현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로서는 이게 꽤나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글쎄요, 이게 뭐 딱 보면 뭐 노병이지만 뭐 은퇴라는 없다. 뭐 계속 수고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뭐 B52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글쎄요, 아니 뭐 순환 몇 대까지 가게 될지 그게 진짜 궁금하긴 합니다. 이쯤 되니까 정말 이 B52가 과연 언제까지 열일할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은퇴하고 나서도 다시 물려와서 존재의 가치를 증명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다 생각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이런저런 이유가 뭐 있다고 쳐도 결과적으로는 장수의 비결은 존재감. 그렇죠. 그렇죠. 네가 필요하니까. 아니겠습니까? B52. 저는 딱 나오죠, 정말. 진짜 많이 멋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이나 뭐 저희들도 이런 면은 닮으면 참 좋겠다 싶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B52 멋있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풍성한 밀리터리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청자가 밀떡이 되는 그날까지 전남 밀떡 양성 프로젝트. 밀리터리 M.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191 피스톨과 M2의 차이점이 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총열을 원위치시켜준 스프링은 총열 와춤 내부에 있습니다. 이제 총열을 이렇게 돌려하면 땡땡해야 된다. 이게 자꾸 이렇게 돌립니다. 손흥민 원수가 사과하고 반성할 문제가 아닐까요? 포사 크로블로미스. 크로블로 문화라 불리는 문화입니다. 문화를 팔아. 장단 한 칸에 260kg. 이제 잘 안 됐으니까 안 됐어요. 아니 이 사람들아 그러면 욕도 선수도 어쩌라고?